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이 해킹으로 350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도난당했습니다. 국내 업체 코인레일이 해킹 피해를 본 지 불과 열흘 만이죠. 잇따른 사고에 거래소 규제와 감독 강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금융당국이 손쓸 방법은 없는 상황입니다. 대체 왜 그럴까요? 최영일 시사평론가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업계 최고 보안을 자랑했던 게 빗썸이었던 것 같거든요. 저 온라인 광고도 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이번 해킹 사고는 충격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는데. 충격적입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메이저 마이너의 구분이 없다. 네. 해킹은 어디나 뚫고 들어간다. 이게 투자자 입장에서는 충격적이죠. 네. 사실은 빗썸이 보안이 가장 강하다라고 알려져 있었음과 동시에 국내 최대 거래소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쉽게 말해서 예를 들면 오늘 아침에 뉴스를 봤는데 한국은행에 강도가 들었다. 네. 금고가 털렸다. 그 충격 안 받겠습니까? 그렇죠. 마찬가지거든요. 예. 그런데 이 라이트코인 창시자 이 찰리 리라는 인물이 있는데 저는 이 빗썸 사태를 지금 평한 걸 보고 더 놀랐는데 자, 은행 강도가 든다고 금값이 떨어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해요. 물론 이제 비트코인 가격에 준 영향은 미미했어요. 네. 크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가 걱정하는 것은 내가 맡겨놓은 내 돈이 사라지면 어떡하지? 지금 이 찰리 리의 말에서 우리가 어폐가 있는 게 뭐냐 하면 뭐 동인도 무역 주식회사나 선박에 자신의 자산을 투자했을 때 해적이 그 배를 납포해가면 누군가는 파산을 합니다. 네. 문제는 그거거든요. 금값이 떨어지냐 안 떨어지냐 거시 경제 문제가 아니라 누군가는 이 도둑질에 의해서 피해를 보는데 그런 일이 너무 일상다반사다. 말씀하신 대로 이 코인레일 때는 제 친한 후배도 5천만 원이 지금 사라졌습니다. 네. 그 돈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빗썸이라는 국내 최대 업체에서 350억 원이 또 증발을 한 겁니다. 물론 이제 업체가 좀 발빠르게 대응을 했고요. 이 돈은 이제 이 투자자, 고객 자산이 아니다 이렇게 밝히면서 진화에 나서고 있는데 문제는 너무나 해킹 사태가 빈발하고 있다. 여기에 대한 대책만은 분명히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메이저, 마이너, 그러니까 큰 업체든 작은 업체든 지금 네. 해킹에는 정말 속수무책인 그렇습니다. 게 지금 가상화폐 지금 거래소인데 열흘 전에도 지금 코인레일이 네. 같은 방식으로 지금 해킹을 당한 400억 거죠. 원 당했죠 그때는. 네, 그만큼 이제 보안 체계가 너무 전반적으로 취약한 거 아니에요? 이런 지적이 나올 법합니다. 그러니까 취약하다. 이 기술적인 부분은 이 일반 투자자들이 잘 모르시니까 그냥 강하다면 강한 줄 알고 약하다면 약한 줄 아는데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이제 해킹에서 뚫렸다는 것 자체가 보안은 구멍이 있다. 이걸 지금 입증해버린 셈이 됐고요. 역설적으로. 결국은 보안은 완벽하지 않다. 이것만은 명백하게 증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다가 또 한 가지 우려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이 음모론인데 자작극 아니냐 이런 또 문제 제기도 그런 나와요.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전에도 그랬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그때는 좀 마이너 업체이긴 했지만 업체 하나가 해킹당했고 돈을 유실했고 결국은 피해 보상 다 하지 못하고 문을 닫아버렸죠. 그럼 이런 경우가 되면 어떻게 하느냐? 이게 어찌 보면 해킹당했어요. 그리고 먹튀해버리는 경우에 어찌 보면 이게 자작극이 나올 수도 있는 정황 아니냐? 여러 가지 의심 사례들을 지금도 꼼꼼하게 누리꾼들이 추적을 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첫 번째는 보안에 대한 신뢰에 구멍이 뚫린 거지만 두 번째로는 이 거래소의 경영에 대한 신뢰도 구멍이 뚫린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거래소의 운영 방식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신뢰가 없다는 얘기인데 그렇습니다. 지난 1년 가까이 동안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도난 피해만을 보면은 1,000여 원에 달한다고 하거든요. 당연히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할 것이고요. 당연히 뭐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 내 재산이 없어지는 거니까 이제 그런 문제일 텐데 지금 뭐 투자자들이 어떤 뭐 반응을 보이거나 하는 게 있습니까? 투자자들의 반응은 그래 빗썸은 이제 굉장히 발빠르게 대응했어요. 지금 자산 규모가 좀 있는 기업이죠. 그러다 보니까 350억은 고객 자산이 아니고 회사 보유분입니다. 주로 리플을 중심으로 해서 해킹당했다고 하는데 350억은 회사 자금으로 메꾸겠습니다. 경영상의 손실 회사가 처리하겠습니다. 고객 자산은 이제 콜드 월렛에 이동돼 있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기술적으로는 그렇다고들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평을 합니다. 그래서 빗썸의 지금 발빠른 대응으로 뭐 비트코인 가격이라든가 지금 이 코인에 미친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이제 분석이 되고 있어요. 다만 전문가들이 입을 모으는 건 뭐냐면 빗썸까지 이렇게 당할 정도면 은행 강도도 한두 번이지 이것이 수시로 아무데나 언제 어느 곳이든 털릴 수 있다. 이렇게 돼버리면 이것은 시장이라고 보기조차 어렵거든요. 지금 뭐 이게 가상화폐, 암호화폐라는 게 지금 첨단적인 기술을 통해서 더 안전하다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
서부개척 시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지금 이 인식하고의 차이가 기술 차이가 큽니다. 이걸 누군가는 메꿔야 되는데 우선은 블록체인 협회에서는 규정을 만들겠다, 강화하겠다 이렇게 이제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측면에서는 정부의 책임이에요. 지금 금융당국이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는 거래소라고 언론에서 이렇게 부르고 있지만 사실 거래소가 아닌 거죠. 뭐냐면 이게 사설 중개 업체일 뿐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금융적인 어떤 제도권 내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금융당국에서 여기에 대해서 뭐 수사를 하고 제재를 가하고 제도를 보완하고 할 부분이 없다는 거죠. 지금 어찌 보면은 이게 뭐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거래소라고 부르는 것은 실제 거래소가 아니다. 네. 그럼 이 우리가 부르는 이 가상화폐 거래소는 과연 유령인 것인가? 이 실체를 무엇인가로 규정해주지 않으면 제도권 내에서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 때 물론 신고가 들어가고 사이버 범죄 수사는 들어가게 됩니다만 이게 범인을 잡아내기도 어려울 뿐더러 이 보안을 강화하라고 규정으로 압박하는 그러한 부분에서도 허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본질적으로 비트코인 사태가 처음 벌어졌던 지난해 가을로 돌아가면 자, 이 거래소들의 정체성을 어떻게 우리 제도권이 법 제도를 통해서 규정해 줄 것인가 빨리 좀 답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평론가님 말씀대로 지금 뭐 금융당국이 거의 속수무책으로 있는데 네.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 국회에서 뭐 법안들이 나오고 네.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처리 법안이 상황은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가 한 건이 아니고 여러 가지가 발의가 돼 있습니다. 발의가 돼 있다 하면 계류가 돼 있다고 하는 건데 네. 자, 계류는 다 돼 있는데 법이 통과가 돼서 입법 예고가 되고 시행이 돼야 법이 작동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회가 지금 공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이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아직도 국회에 복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언제 국회가 정상화될지 모르겠는데 또 이 비쟁점 법안 같은 경우에는 순조롭게 처리가 돼도 본회의에서 의결되는데 한 6개월 정도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가상화폐, 암호화폐와 관련된 것은 갑론을박이 많아요. 이게 쟁점 법안입니다. 여야 차이가 크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 신기술에 대해서 좀 지지하는 쪽과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이제 표하는 쪽이 엇갈려서 팽팽하게 다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법안이 상정이 돼도 의결 가능성이 높지 않은데 명확하지가 않은 가운데 아직 이 법안은 발의만 되어 있고 처리까지는 좀 하세월이 걸 것 같습니다. 네, 평론가님이 지금 이 법안들, 가상화폐와 관련된 법안들이 지금 팽팽하게 찬반이 갈려있는 쟁점 법안들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이 가상화폐를 인정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맞습니다. 이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되는 거죠. 정부가 처음에는 이 가상화폐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기류였죠. 지난해. 이거는 정말 이 물거품이 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 위험하다 경고를 했는데 지금 이 흐름 자체를 막을 수는 없어요. 시장의 흐름은 만들어졌고 적지 않은 투자자가 참여해 있고 이미 거래가 되고 있는 실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는 대책을 만들겠다라고 한 발 뺐지만 지금 바라만 보고 있을 뿐 뭔가 액션은 없잖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없습니다. 인정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아까 이 홍길동처럼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정부가 아니면 규정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투자자들은 위험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중간 어디선가 거래도 되고 있고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시장은 계속 증폭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이 ICO까지도 허용해야 한다 이런 쪽도 있습니다. 잘 활용하면 기회가 될 여지도 보입니다. 분명히 다 나쁜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해킹에는 지금 너무 취약하다는 게 자꾸 드러나고 있고 투자자를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부가 조금 시행착오를 각오하더라도 과감하게 나서줘야 할 것 같다. 지금 이 법원에서의 판례는 지금 이것을 일부 자산으로 인정하는 판례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럼 이제 판례도 쌓이게 될 것이고 정부는 결국 이 암호화폐는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규정을 꼭 조만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는데 지금은 이 경제계가 일자리 때문에 너무 경황이 없어서 이러한 쪽에 조금 그러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연구, 제도적인 연구를 좀 철저하게 시작해 주기를 기대하고요. 다양한 담론의 장에서 뭐 이제 블록체인 협회를 포함해서 거래소 기업들, 투자자들, 다양한 전문가들 함께 좀 공론의 장을 만들어주는 것도 전초적으로 이 수구민주주의가 이번 정부의 모토기도 하니까요. 공론화,
이 부분이 꼭 필요한 대목이기도 합니다. 네, 평론가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정부가 거의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네. 뭐 지금 당장 어떤 대책이 나오기를 좀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인데 그렇다고 뭐 손을 그냥 놓고 있을 네.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뭐 사전 예방책이라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사전 예방책이 법제도를 이제 국회에다 미루고 입법이 안 됐기 때문에 정부는 손 쓸 수 없다라고 하지 마시고 시행령을 가지고 지금 이제 이 시장을 우선 좀 통제까지는 아니어도 조절할 네. 수 있는 여지들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언젠가는 저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지금 이 우리나라 한국거래소 안에 편입될 가능성도 있다. 선물 옵션 처음 나왔을 때 저게 과연 상품이냐 그랬었거든요. 지금 선물 옵션 시장은 안착돼 있지 않습니까? 아마 암호화폐도 이게 거래가 중단되고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이상은 가까운 미래, 근미래 언젠가 거래의 대상, 주체로 이제 인정될 것은 확실해 보이는데요. 네. 그 전에 과도적인 단계로 정부가 이 거래소를 검인정하는 정도, 허가제를 하든가 혹은 등록제를 하든가 뭔가 시행하지 않으면 정부 당국이 이 시장이 걷잡을 수 없이 됐을 때 개입할 수 없게 되고 결국 그 책임은 정부로 귀결이 되거든요. 그렇겠죠. 왜 선제 조치를 네. 안 했느냐에 대해서 지금은 서서히 개입을 시작할 단계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뭐 시장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수요가 있다는 거는 정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맞춰서 제도적 뒷받침이 시급해 보이는데요. 지금 네 어떻게 좀 빨리 나올 빨리 걸로 네, 보입니다. 기대해 봅니다. 네, 평론가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